겸손한 공감. 김병수 지음, 더 퀘스트 출판. 처방의 불가능성. 나치치하의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가 자유프랑스군에 참여해 싸워야 할지 오로지 아들에게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머니를 위해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옳은지 고민했던 프랑스의 한 청년이 사르트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스스로는 결론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전쟁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러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향에서 혼자 늙어가는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고국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사르트르는 대답했다. 당신은 자유요. 선택하시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해서 그는 이 사리를 두고 처방의 불가능성이라고 명명했다. 이처럼 비교 불가능한 가치 사이에서 선택을 중지할 수 있는 윤리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르트르는 말한다. 선택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예측할 수 없다. 행동해보는 것 외에는 어떤 선택이 옳은지 미리 알아낼 방도가 없다. 멘토나 권위자 혹은 전문가에게 묻는 것은 결과가 두렵고 후회하게 될까봐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결행하지 않은 채 혼자서 이리저리 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도 부질없긴 매 한 가지다.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만 휩싸여 활동하기를 주저하는 것도 유사한 사례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질문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다. 성찰하지 않는 것도 삶이 무의미해지는 이유이지만 너무 많이 생각한 탓에 신경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뭔가 대단한 것을 사유만으로 찾아보겠다고 행동 없이 자기 마음속으로만 파고드는 것 자체가 무력감에 빠지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20대 후반의 청년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진단이 뭐냐, 그 진단의 원인이 뭐냐,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 때문이 아니냐, 뇌에서 세로토닌이 안 나와서 그런 거냐, 치료는 어떻게 해줄 거냐며 뜨겁게 달궈진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공부도 일도 아니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서 햇빛 보기도 싫다는 게 단지 마음의 병 때문이라고만 봐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실망한 눈빛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다시 물었다. 우선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하는 것을 멈추고 제때 자고 해 뜨면 일어나서 밥 챙겨 먹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걸으라라고 했더니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질문하기를 멈췄다. 사실 삶은 무의미하다. 아니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낼 방도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무의미하다. 무엇보다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보편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프로이트가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황금률은 없다. 모든 이는 각자 어떤 특수한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의미 있게 행동하면 그렇게 되고 무의미하게 행동하면 무의미해지는 게 삶이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잘 살았다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지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겪어보고 직접 깨닫는 수밖에 없다. 점점 더 아름다워져라.
당신의 강점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응원의 말로 이렇게 타인에게 외친다.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강점이란 게 대체 뭘까? 현실에 적응하는 힘, 스트레스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도전하고 경쟁하고 성취하는 기술. 사람마다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한 사람이 지닌 아름다움이 진정한 강점이라고 여긴다.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묻는다. 어느 정도 해야 당신이 생각하는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러면 그 분야의 큰 업적을 일군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는 어차피 그렇게는 못할 테니까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라고 한다. 그리고는 지금껏 해왔던 일과 공부에서 의미를 못 느낀다고 했다. 이래선 안 된다. 사소해 보이고 하찮게 느껴지고 별것 아닌 경험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 경험을 쌓고 재조합해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기다움이 완성되는 법이다. 최고가 되는 것보다 유일무이한 개성의 발견과 표현이 더 중요하다.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느끼면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진다.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은 스스로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표정도 밝아지고 자세도 당당해지니 실제로 더 아름다워진다.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진정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외적 아름다움도 중요하다. 그런데 세속적인 기준에 맞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개성이 살아나야 진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인공적이고 억지로 꾸며낸 미가 아니라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말이다. 푸른 하늘의 뭉게구름, 주황빛으로 물든 석양, 초록으로 덮인 동산을 몰입해서 관찰하면 그 대상에 진지한 관심과 애정이 저절로 솟아난다. 아름다움을 목격하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다. 미적 체험이 이타심을 키워주는 것이다. 사람은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야 너그럽고 점잖아질 수 있다. 책상 위에 꽃 한 송이 놓아두고 일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도 신압으로 꽃이 핀다. 아름다운 미술과 음악을 감상하거나 미적인 경지에 오른 수학 방정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안화전두 피질, 전방 대상 피질, 꼬리핵이 활성화된다. 이 부위들은 쾌락 중추라고 불리는 곳이며 낭만적 연애를 할 때 바삐 움직이는 회로다. 뉴런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은 사랑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려면 자신의 눈과 감정이 먼저 아름다워져야 한다. 부정적인 마음, 나쁜 의도, 선입견과 편견을 품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는 없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데이비드 헨리 소로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마음 검사라고 했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미에 대한 인식 능력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타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그 어떤 예술품보다도 예술적 존재인 인간을 오염된 눈으로 감상하면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아내지 못한다. 쉬이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보자. 지극히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서 특별함을 찾았을 때 우린 아름답다고 지각한다. 최고라서 탁월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속물적 치장을 아름다움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평범한 일상에서 다른 이들은 느끼지 못하는 비일상적 미를 느끼면 가슴이 설렌다. 우연히 들여다본 타인의 영혼에서 아름다움이 반짝일 때
우린 전율한다. 이렇게 설레고 전율하는 순간들을 체험할수록 나란 사람도 더 아름답게 변해갈 것이다. 상처는 어떻게 아무는가? 사랑받고 싶어요. 오늘 하루 상담을 하면서 서로 다른 3명의 내담자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다. 모두 건장한 20대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을 갖고 있었다. 학벌 좋고 넉넉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 또래 사이에서 인기 끌만한 매력도 많았다. 말솜씨 좋고 표정이 풍부하고 외모도 준수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랑받고 싶다며 울었다. 상처 때문이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저마다 상처가 있었다. 일하느라 자신을 돌봐줄 시간이 없었고 감정적으로 냉담했던 어머니 때문에, 세속적으로는 큰 성공과 부를 이뤘지만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 때문에, 사춘기 시절 뚱뚱했던 자신을 놀리며 괴롭히던 친구들 때문에 생긴 상처였다. 이 모든 상처가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호소로 모아졌다.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은 나는 너무 아팠어요 라는 외침이었고, 또 다시 상처받고 싶지는 않아요 라는 절규였다. 그렇게 상처를 안고 살았던 그들이 현실에서는 면접에서 탈락하고 직장 상사가 자신의 업무 성과를 비난하고 첫눈에 반한 연상의 여인에게 작은 선물을 주며 자기 마음을 내보였지만 차가운 말로 퇴짜를 맞았다며 한결같이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거부당하고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의 시계는 휘리릭 하고 상처의 그 순간으로 되감겨 돌아갔다. 그때 충분히 사랑받았더라면 이런 일에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상처만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자존감 높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상처에만 매달려서는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과거로 자꾸 파고든다고 마음의 상처가 낫는 것은 아니다. 그저 묵묵히 그 아픔을 다시 거둬들이는 길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상처의 고통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곱씹어서 단물 다 빠진 껌처럼 되어버린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는 것보다 다가올 미래를 말로 그려보는 게 더 중요하다. 마음의 상처를 품고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만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성장한다. 고아처럼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가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로 여행을 떠나 장애물을 뛰어넘고 회방꾼을 무찌르는 동안 전사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그 신호는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고막을 찢는 경적이어서 큰 대가를 치러야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상처는 목표를 만든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사랑받기 위해 나를 움직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만들고 타인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성장시킨다. 자신을 사랑해야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타인을 향해 자신을 나눠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상처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소명에 전념해야 마음의 상처가 아문다. 상처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나라는 사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아프더라도 받아들이고 삶이 던져준 소명에 헌신할 때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겸손한 공감. 공감은 본능이다. 타인과 협력했기 때문에 인류는 진화했다. 사회와 문화가 발전한 것도 공감 능력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산다. 본능인데도 그렇다. 왜 그럴까? 우리 사회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이다. 탈진에 빠지면 공감하기 어려워진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심신이 지치면 타자의 마음에 닿을 수 없다. 스트레스 받고 노동으로 피로가 쌓이면 공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한계다. 공감 능력은 유한 자원이다. 공감 능력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공감 피로에 빠진다. 타자의 아픔에 초점 맞춰 그들의 마음을 상상하며 같이 느끼다 보면 정신 에너지는 금세 바닥난다. 정서적 소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암 환자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울고 싶어도 웃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는 공감 피로에 취약하다. 공감 능력이 훼손되는 또 다른 원인은 권위다. 유명한 밀그램 연구가 이를 증명했다. 실험실 안에 있는 학생에게 단어를 읽게 했다. 밖에서 지켜보던 비험자는 학생이 읽기를 잘못하면 전기 충격기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지시를 받는다. 실제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진 않았지만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면 실험실 안의 학생은 고통스러운 척 연기를 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피험자는 괴로워하는 학생을 밖에서 지켜봐야 한다. 공감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그깟 단어 좀 잘못 읽었다고 충격기의 버튼을 쉽게 누르지 못할 것이다. 사지를 뒤틀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버튼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 하지만 65%의 피험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규칙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당신에게 선택권은 없다. 계속하라는 연구자의 권위적 지시에 복종하며 전기 충격을 계속 가했다. 권위가 공감이라는 자연스러운 본능마저 꺾어버린 것이다. 정신과 의사인 내게도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당신의 고통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공감이 전달되었을까 하고 왕왕 되돌아본다. 공감을 두고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음 상태이고 똑같은 상황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타자의 마음을 처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공감은 달성 불가능한 과업이다. 그 누구도 자기 외의 다른 이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 최선을 다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완전한 공감에 이를 수 없다. 함부로 공감했다고 자신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동정에 찬 언행을 해놓고 진심으로 공감했다고 우기는 건 최악이다. 동정이 내 삶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남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자기 삶을 던져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공감이다. 그럴듯한 말로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을 보니 나는 아직 괜찮게 살고 있네 라고 우월감을 느낀다면 동정하고 있는 것이다. 얄팍한 동정을 베풀어 놓고 공감한 것처럼 떠벌리는 이들이 넘쳐난다. 타자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공감의 진정한 목표다. 하지만 동정하는 자는 이것을 바라지 않는다. 비탄에 빠진 타자를 공감하는 척하며 자신의 힘을 키우려 한다.
권위에 취해 공감 능력은 잃어버린 채 약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외치는 자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 최고의 나를 상상하다. 상상을 펼쳐보라는 말은 창의적인 글쓰기 시간에 나올 법한 가르침이지만 나는 상담하면서도 종종 이렇게 말한다. 차마 말로 하지 못할 때는 속으로 제발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봐요 라며 간절히 바란다. 상상력은 정신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타인의 눈으로 해석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 이 고난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겨질까라며 미래의 시간으로 볼 줄 안다. 일상이 단조로워질수록 상상을 펼칠 마음의 공간은 늘어난다. 매일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정신없이 흘러갈 땐 그것에 적응하느라 상상할 여유조차 갖기 어렵다. 지겹긴 해도 밋밋한 일상은 내 꿈이 뭐지? 먼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며 지금보다 더 성장한 자아를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깃들이 된다. 부정적인 전망으로 생각이 편향되면 우울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지만 내 임상 경험에 비춰보면 우울증이 심할수록 상상하는 힘 자체가 메말라 버린다. 무력감이 온 몸을 휩싸고 있는 이와 대화해보면 지금의 나와 다른 내 모습이 도저히 떠오르질 않아요 라며 괴로워한다. 비관적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무기력하지 않은 자신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며 막막해한다. 새로운 자기와 달라질 세상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가 바로 정신건강의 위기 상태다. 우리에겐 비록 그것이 상상의 산물에 불과할지라도 기대라는 마취제가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했더니 자꾸 안 좋은 예상만 떠올라요 라고 불평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도 잘만 활용하면 득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서 걷는 능력이 사라졌다고 상상해보라.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두 발이 말을 듣지 않고 갓 지어진 고슬밥을 먹으러 식탁까지 걸어갈 수조차 없다. 출근은커녕 제 힘으로 바지도 못 입는 처지를 생각하기도 싫을 거다. 이제 상상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라.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가 닥쳐도 담담하게 건강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될 거다. 마음의 힘으로 숟가락을 휘거나 자동차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도 최고 가능 자기를 적극적으로 상상하면 자아는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이 되어있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그렇게 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점심으로는 무엇을 먹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마치 지금 현실인 것처럼 상상해보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하루에 20분씩 4일 동안 최고 기능 자기에 대해 글을 쓰라고 했더니 긍정 정서가 늘어나고 스트레스 내성이 커졌으며 중요한 과업을 지속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운동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듯이 연습하면 효과가 나온다. 상상만 해도 몸을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뇌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우주를 정복하겠다거나 손가락을 움직여 비를 내리겠다는 몽상에는 이런 효과가 없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미래의 나에 대한 상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상상은 현실이 된다.